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그 황금돼지 TV의 임장 컨텐츠에서 건물을 지을 때 3대 그 목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땅값, 그 다음에 공사비, 세 번째가 부대비용. 이 세 개를 딱 다 해서 사업 원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상을 많이 찍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부대비용이 뭐냐. 유튜브 구독자뿐만 아니라 사실 수강생 분들도 한 바퀴를 배우기는 했지만 결국 본인들이 신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대 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해하긴 해요. 뭐 땅값의 몇 프로를 보면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자도 사실은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약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그냥 저희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예시로 들기도 하고, 그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걸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행사나 아니면 증권사나 저축은행에서 PF를 해줄 때도 수지 분석을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검토를 받아보면 거기서의 말하는 부대 비용은 제가 얘기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땅값에는 그 땅값에 해당되는 제반 비용,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이런 게 포함돼서 땅값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황금돼지가 정한 부대 비용은 진짜 순수 땅값이랑 순수 공사비를 뺀 나머지를 다 이제 부대 비용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세금부터 이자, 설계, 감리, 각종 공과금, 기름 넣는 거까지 다 해가지고 부대 비용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현동에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3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진척이 많이 돼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부대 비용 사례, 정말 그 금액을 예시로 들으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토지비, 공사비를 뺀 나머지를 전부 부대 비용으로 묶었고, 저는 이제 부대 비용도 크게 4가지로 좀 중분류를 나눠봤어요. 매매에 관련한 공과금, 예를 들면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채권 매입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해보셨다면 그 부동산에서 선임한 법무사한테 다 일괄로 처리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취득세도 포함이죠. 아, 그렇죠. 취득세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신축 공사 관련한 것들, 예를 들면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 각종 설계비, 감리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반 비용들이 있습니다. 순수 공사비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융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도 있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환을 할 때 조금 수수료를 주고 좋은 조건에 레버리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비용이 있겠죠. 기름값, 밥값,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뭐 세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크게 중분류 4개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대 비용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가 뭐냐, 여기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은 취득세랑 금융 비용이죠. 우리가 원룸 건물을 지을 때는 땅값 10억에 공사비 10억, 이래서 비율이 반반이라고 한다면, 강남은 뭐 땅이 100억, 공사비가 30억 이러니까 땅값의 포션이 크고, 그래서 취득세의 비중도 커지고 대출 금액도 커지니까 금융 비용이 커진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프로젝트는 정리하면 땅값 140억, 공사비 60억, 부대비용 30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땅값이 140억이라 하더라도 부대비용이 뭐 하는데 30억이나 들어. 자, 그럼 30억 뜯어보면 30억 중에 중개수수료랑 취득세만 합쳐서 거의 한 10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금융비용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대출이 이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실 좀 브로커도 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해줄 테니까 수수료를 좀 달라. 그게 또 한 4억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자가 이제 12억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랑 중개수수료랑 이자만 해도 벌써 22억이야. 20억 중반 가까이 20억 되죠. 중반 가까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전부다. 그 다음에 뭐 짜잘짜잘한 게 뭐 설계비, 짜잘하다고는 하지만 벌써 1억 6천이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강남 땅이라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주택을 지으시거나 그냥 뭐 한 50억 미만의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제 꿀팁인데, 토지비, 건축비 더한 거에 10% 잡으시면 됩니다. 부대 비용을. 부대비용 산출하는 건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하잖아. 그렇죠. 진짜 땅을 사기 임박할 때 요 정도 하고, 어바웃으로 할 때는 땅값이랑 공사비만 합친 거에 한 10%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땅값 공사비 합쳐서 20억이다. 그럼 부대비용은 2억 정도. 대충 그렇게 잡으면 총 사업비가 산출이 되고, 그 부대 비용 2억은 보통 이제 레버리지가 안 되는 금액이니까 좀 에쿼티 쪽으로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점을 좀 염두를 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땅값, 공사비, 부대비용 3개를 다 합친 금액의 최소 30%는 내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런 계산법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아셨으니까 단계별로 어떻게 발생하냐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건물을 아직 지어보지 못한 분들은 설계비는 뭐고 감리비는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축을 할 때 3대 인허가가 있다. 첫 번째,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셔야 되잖아요. 철거.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정 용어로 이제 예전에는 멸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해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철거한다는 멸실, 해체.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 이제 건축이죠. 그 다음에 이 건축을 할 때 땅을 조금 이제 파거나 할 때 이제 토목공사, 토목, 굴토 요 분야. 그래서 해체, 건축, 굴토 이 3개로 나눠서 각각의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순서나 이런 걸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체부터 한번 보면, 명도가 다 되고 건축물을 부수기 전에 해체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
심의 대상인 건축물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체편도 한번 찍어야겠네. 어쨌든 해체 심의 대상이라고 하면 일단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지 조사를 하고, 이제 과거에는 이 성면 이런 자재를 많이 썼는데 몸에 안 좋죠. 그게 건축물에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성면 조사 비용이 들고, 만약에 성면 조사를 했을 때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 건축물을 부시기 전에 이 성면을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따로. 그래서 그 성면 처리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붉은색으로 처리를 해둔 게 다 그런 부대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면에 대한 비용은 해체 공사비와 별도로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심의가 끝나고 해체 공사, 철거 공사를 하면 감리가 필요하죠. 이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주는 사람이죠. 그 해체 감리 비용도 저희는 부대 비용으로 산입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해체 감리 비용은 얼마 들죠, 요새? 2019년에 땅을 사서 2020년도에 제가 첫 건물 지을 때는 해체 감리비는 공짜였습니다. 그 이후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최근에는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건물을 한다 그래도 한 1000만 원대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강남 건축물이면 3000만 원에서 뭐 5000만 원, 진짜 비싼 경우 특히 이슈가 있으면 그 이상도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철거를 했으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죠. 실제 건물을 짓는 공사비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사비에 있는 거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감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건축 감리, 그다음에 구조 감리, 소방 감리, 뭐 통신 감리 등 기타 감리는 좀 짜잘짜잘하긴 한데 몇백만 원대죠. 그렇죠. 네. 설계비 들어가고 감리비는 또 별도로 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준비하는 단계에서 측량이나 뭐 지상물 조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한 수백만 원 정도 그렇죠.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도 이걸 알고 계셔라. 이 수백만 원이 합쳐지면 몇 천이 되거든요. 그렇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가 끝나면 그 특정 조건의 경우에 굴토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너무 연약하지는 않은지, 너무 딱딱하거나 막 안반이 매장이 많이 돼 있다든지, 그거를 이제 집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토대로 토목 설계를 합니다. 그 최근에 우리가 공투 3호기 집안 조사를 했었죠. 다행히 뭐 밑에 안반이 있거나 뭐 너무 연약하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다행이었는데, 그렇게 집안 조사를 공을 뚫어서 하죠. 하고 나서 집안 조사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땅을 팔 건지를 토목 설계라고 하고, 이 토목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나 땅 좀 파게 허락 좀 해줘라고 구청에 가서 허락받는 행위가 굴토심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토목 공사를 하죠.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 토목 감리가 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토목 감리비까지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3대 인허가, 철거, 건축 설계, 굴토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감리,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공사, 실제 공사는 공사비로 빼고 이 과정에 있는 3대 인허가 부대 비용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한다고 했던 그렇죠. 금융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출을 거의 2번을 받죠. 네. 그래서 처음에 땅을 살 때 토지담보대출을 받아요. 말 그대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뭐 땅값이 예를 들면 뭐 10억이다. 7, 80%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 7, 8억 대출 받으면 딱 잔금 친 날부터 매달 이자가 나가죠. 그러면 이거를 이자를 언제까지 내냐 했을 때 건물이 완공이 되고 임대가 맞춰질 때까지 이자를 내겠죠. 그거를 소규모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5개월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사고 나서 12개월에서 15개월 동안은 이거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 이거는 인컴이 없잖아요. 네. 건물 짓는 동안은 인컴, 소득이 없으니까 다 원가에 잡는 거죠. 그 이후에 굴토심이나 철거 이런 거 하고 착공을 하면 공사비 대출이 나오는데, 공사비 대출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공사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진행률에 따라 그렇죠. 기성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기성이 진행됨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누적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예를 보면 토지담보대출 우리가 만약에 10억을 받았다. 금리가 만약에 5%다. 그러면 1년에 5천이죠. 그렇죠. 15개월을 잡았다. 그러면 총 이자는 6,200. 그 다음에 건축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적금이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예를 들면 이제 8억을 대출 받는다. 우리가 8억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제가 일단은 20%씩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1차 때 1억 6천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1억 6천 실행될 때부터 월 이자가 80만 원씩 나가는 거야. 그렇죠. 임대 맞춰질 때까지. 그쵸. 근데 요거는 그럼 왜 7개월이냐 했을 때, 공사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임대가 맞춰질 거를 예상을 하고 공사 기간을 보는 거죠. 만약에 나는 지었는데 임대가 바로 안 나갈 것 같다. 요새 뭐 시장도 그렇고 내가 입지가 좀 떨어지고 자신이 없다라고 근데 하면,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분을 잡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뭐 반년을 더 잡는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2차 때는 또 1억 6천이 또 실행되겠죠. 근데 그거는 한두 달 뒤에 실행된 거니까 그때부터 또 이자.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0만 원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거를 다 합쳤을 때 1,6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담보
신용담보대출 받은 거랑 공사비담보대출 받은 게 이것만 합쳐도 지금 벌써 8천이 되잖아요. 네. 네. 이거가 부대 비용의 금융 비용 중 이자가 되는 거지. 이 8천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준공하고 대환할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1.5%나 1.2%나 1% 이런 비용도 다 잡아두시면 좋다.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부대 비용이다. 그렇죠. 이걸 원가로 다 잡는 거예요. 원가로. 그래서 그 원가의 30%를 갖고 있는 게 비교적 좀 수월하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30%도 사실 빡빡해요. 이거는 공동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력이 엄청 빵빵하거나 신용도가 좋거나 이런 분야면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금리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자본금 감자 비용이나 보증보험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비 전체가 230억이라는 거에서 볼 때는 뭐 약간은 뭐 비슷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 대출 안 받고 하는 거죠. 안전하게. 네. 그럼 일단은 금융 비용이 다 빠지죠. 그러면 일단 10몇 억이 빠지니까 전반적으로는 사업 원가는 줄겠지. 200억 초반으로. 하지만 200억 초반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가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이거는 좀 사업 규모도 있고 공동 투자라는 거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규모로 할 때는 이제 부대 비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항목들을 고려하되 땅값 공사비 한 1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세밀한 거는 이 과정을 스터디를 하면서 하나씩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를 했으니까 부대 비용이 뭐냐라고 댓글이 달리면 이 영상을 그냥 주면 될 것 같아요. 화 안 내시네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한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세미나를 하죠. 그렇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런 부대 비용을 계산하는 엑셀 시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 업체 풀 협력사 리스트도 좀 혜택으로 드리고자 하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신축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건축법적인 거나 아니면 투자할 때 꿀팁이나 뭐 그런 거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그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